몽골이 이 희토류 비롯한 핵심 광물을 미국에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군요.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네. 뭐 아시다시피 중국 코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저께 이제 몽골 총리가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희토류하고 구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중국 코앞에서 이제 그 원료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니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스프리라는 뉴질랜드 키위. 키위 마케팅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 골드 키위를 그 이제 뉴질랜드 농가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재권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냥 재배하고 막 팔고 지금 오히려 골드 키위 재배 면적이 중국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보다. 그래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국 지재권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법원에 제소를 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이제 효과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 저도 좀 들어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너무 그 중독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문제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강제 규제하는 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블룸버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다. 중국 기술주 뭐 엄청나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이고 네. 뭐 미성년자의 또 인구 수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중국은 뉴스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얘기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틀째 시장에도 여기저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뭐 언급들이 나오고 있나 보죠. 우리 임택 파운드 아까 짚어주셨는데 네. 버핏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난주 월요일에도 한 그 버크셔가 한 100억 달러 정도 그 미국 국채 샀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 100억 달러어치를 살지를 지금 가늠하고 있다. 그 세상에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도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라는 얘기도 했고요. 다만 네. 이제 피치가 제기한 그 미국 거버넌스 악화하고 재정 상황 우려 이거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얘기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는 틀림없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 뭐 JP 모건 체이스의 그 다이먼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안전한 나라다. 그 강등에 대해서는 뭐 웃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재선 캠프 대변인은 아예 그 트럼프 강등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마가 이게 직접적인 결과를 낸 거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고 그다음에 부자하고 대기업의 재앙적인 감세로다 적자를 확대한 거다. 그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민주당에서 하는 그 부분도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피치 쪽 얘기는 그래도 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미국 신용은 분명히 악화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정도 적자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한 걸로 자기들은 예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담당자 얘기가 침체가 아닌데 무슨 소리냐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되어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금 피치가 보는 거는 미국의 더 근본적인 모습하고 신용도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뭐 폭동, 의회 폭동 네. 이런 것도 키워드로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그 폭동구 관계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새벽에요. 아직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피치 등급 강등에도 재정 정책하고 관련해서 지금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어둡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졌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여전히 무슨 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이 아직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기업연구소 간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네. 경제에 대한 그 세계 그 시장 신뢰 때문에 그 워싱턴 정치권의 그 안일함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두고도 뭐 바이든 쪽 그리고 트럼프 쪽 좀 이런 정치적인 공방도 계속해서 됐는데 그만큼 대선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 추가 기소에도 인기가 여전하다. 뭔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네. 그 트럼프가 이제 세 번째 기소가 됐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제 기소 인부 절차 때문에 이제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 법정에 출두를 했다가 조금 전에 이제 떠났거든요. 물론 유죄 인정 안 하고 뭐 미국의 뭐 슬픈 날이다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성추문으로 뉴욕 법원에 갔었죠. 네. 그다음에 6월에 기억하시죠? 기밀 문서 유출 때문에 마이애미 법원에 갔고 이번에는 워싱턴 D.C. 법원에 갔고 아주 그냥 미국 전역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그 CNN이 네. 조사를 해서 지난 7월 동안 7월 한 달 동안 이제 미국 유권자 한 1,3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공화당 지지자의 69%는 그 바이든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 못한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9%는 부정선거에 물증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물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바이든 대선에서 그 바이든 승리가 부정하다는 그런 공화당 지지자 비율이 그 의사당 폭동 직후에는 한 72%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주저앉았다가 다시 이제 69%까지 다시 또 좀 뜨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전체 응답자의 61%는 2020년 대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지지율은 뭐 여전히 업무 수행 지지율은 낮습니다. 41%. 특히 경제정책은 37%고 인플레 대응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그 백악관이 지금 이렇게 그 피치 등급에 대해서 그 강등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참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저께 이제 이번에 그 워싱턴 D.C. 법원에 가기 전에 지지들한테 또 메일을 보냈는데 네.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걸 좌파 마녀 사냥으로 내가 여러 건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최장 561년간 옥살이를 할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건 정도가 혐의를 자기한테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자기가 대한 이런 게 정치적인 박해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3번이나 기소가 됐는데도 지지율이 여전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고 전역을 다닌다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도 상당히 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다양한 걸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는 더 자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시간이 갈수록.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푸틴이 자국 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튀르키예가 그 에르도안이 지난달 초에요. 젤렌스키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다음 달, 그러니까 이달이죠. 푸틴이 튀르키예에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나가다가 기억하시지만 그 나토 정상회담 때 튀르키예가 스웨덴 그 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하는 것도 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크렘린궁에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안 만난다 막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그저께 그 두 사람이 그 푸틴하고 그 에르도안이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푸틴이 튀르키예를 방문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그 이쪽 튀르키예 대통령실 발표입니다.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도 두 나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 근데 언제인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접촉한다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잡혀가는 걸 우리 세계인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는 같지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나토 회원국은 굉장히 오랜만에 찾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죠. 만약에 튀르키예 오게 되면은 전쟁이 나고 나서 그 나토가 이제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니까 네. 나토 회원국을 처음 방문하는 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처음이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곡물 협정 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엔도 그렇고 하는데 트리키에도 여기 대해서 상당히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에르도안이 이번에 푸틴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그 곡물 협정이 부활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튀르키 대통령실 관계자 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프리카 같은 그 곡물이 절실한 나라에 그 주는 문제. 네. 이 푸틴은 이건 뭐 무상 공급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곡물에 관한 얘기가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직도 뭐 그 돌파구는 아직은 없죠. 보이는 건 없는데 지금 그 시카고 선물시장 밀가격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흑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중단된 상태니까 그 네. 대한 통로 중에 하나가 다뉴브강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러시아가 다뉴브강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막 집중 포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저께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루마니아 국경하고 루마니아하고 이제 접경지에 있기 때문에 좀 잘못하면 루마니아를 만약에 치게 되면은 이게 나토 회원국을 직접 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의 중요성을 러시아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기싸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안보리에서 그 토론이 있었는데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안 된다고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기자들한테 러시아가 곡물협정에 돌아오면은 러시아 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좀 이렇게 올리브가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뭐 공개 토론에서는 막 그다 비판을 했지만 서로 뭔가 좀 물밑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남아공 대통령실이 푸틴하고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이 얼마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 했는데 그 공동 성명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국제사회가 러시아 곡물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촉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저렇게 맞춰 보니까 곡물 협정을 그 부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물밑 접촉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금 그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좀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네. 물밑 작업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맞춰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하는 그 것 사우디 같다. 주도로 네. 이제 8월 5일인가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인가요? 그 제대에서 그게 또 있죠. 평화협정 협상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전쟁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종전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게 종전 국면이면 좋겠다라고 뭐 많은 국가가 세계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종전 가능성을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어떤 얘기죠? 룰라가 사실 자기가 그 중립 평화그룹 구성하고 싶다는 의향도 내고 해서 이제 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종전 가능성을 자기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그저께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외신들하고. 그런데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모두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하지만 양국이 협상 의지가 있을 때 평화 제안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두 나라가 원할 때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룰라 대통령이 중재 나서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글쎄요. 약간 의견이 네. 달라진 걸까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안보리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이 예전에 뭐 이라크도 그랬고 프랑스, 영국, 리비아 침공 때도 그랬고 지금도 러시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비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거부권 행사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G7 네. 이건 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G20 위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니까 브릭스도 지금 막 확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룰라 대통령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중립적 이런 중립국들의 목소리가 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목소리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국제통화기금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서방 영향력이 크다. 이 국제통화기금은 사실 미국이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그 브릭스가 그 신개발 은행을 만들었는데 우리 은행은 IMF보다는 훨씬 더 관대해야 한다고 본다. IMF처럼 이렇게 뭐 어떤 특정 국가를 이렇게 막 망가뜨리는 그런 걸 하려고 세운 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브릭스 가입을 또 신청했네요. 예. 네. 뭐 그동안에 예상됐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그저께 자기네 그 방송에 나와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했다. 그러면서 그 글로벌 통합 블록을 목표로 하는 브릭스가 우리 요청을 잘 고려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런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쿠바, 시리아, 이란 반미 국가들이죠.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중국하고 러시아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오늘 22일, 24일 남아공에서 이제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제 가장 최대 의제는 이제 회원국 확대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약간 미묘하게 또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 얘기 좀 볼게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가 광물 수출 통제 실제 규제로 이어질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네. 지금 뭐 이렇게 강원 양면 그런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어제 논평을 했는데요. 이제 이달부터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시작됐죠. 하지만 수출 통제지 중단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수출 통제가 정치적 제스처에서 끝날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 그 중단이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대화하자는 식의 그런 걸 던진 걸로 보입니다. 이 국가 간의 얘기는 미묘한 단어 하나도 잘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타임즈가 이제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어 매체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 지도부의 그런 의향을 이제 바깥에다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이제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저는 금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실제 규제는 다른 건데. 다른 거니까 네.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타임즈가 또 어제 또 별도 기사에서요. 네. 지금 미국이 왕위를 초청을 했죠. 네. 방문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초청을 했으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주고 중국 기업을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못한다. 진정성 보여라. 이런 또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풀었다, 조였다, 약간 이런. 그렇죠. 네. 중국은 뭐 늘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카드를 던지는 건데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정치적인 제스처하고 실질적 규제 가능성을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는 게 직접 이렇게 지금 당장 치기보다는 어떤 우리한테 보복 카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잘해보자는 그런 그 좀 대화 의지를 의회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대화의 의지인데 정말 부드럽게가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하죠. 은근한 네. 협박처럼. 그런 맥락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그저께 네. 그 미국이 위구르 쪽 강제노동 이유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업 두 곳을 추가 제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보복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강원 양면 전략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 몽골이 그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원료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이 히토류 비롯한 핵심 광물을 미국에 공급하는데 몽골이 협력하기로 했군요.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네. 뭐 아시다시피 중국 코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 가서 이제 그 해리스 미국 부통령 이 그 몽골 그 총리가 워싱턴에 왔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저께 이제 몽골 총리가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히토리오하고 구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히토리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첨단 IT 제품도 물론이지만 F-35 같은 그다음에 뭐 토마호크 미사일 뭐 이렇게 무인기 같은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야말로 중국 코앞에서 이제 그 원료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니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몽골이 중국 코앞에 뭐 네. 안방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 시장 네. 조사 업체 분석을 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의 70%, 미국이 2위이긴 하지만 14%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몽골 같은 데는 히토리하고 그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당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몽골 총리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하고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그 로이터 인터뷰에서 예전의 냉전하고 지금의 냉전이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약소국들이 참 견디기가 힘들다. 아주 어려움을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몽골도 좀 뭔가 좀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그동안에 중국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몽골 총리 얘기가 상당히 비교적 솔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네. 좀 몽골 같은 약소국, 우리 같은 약소국은 좀 힘들다. 좀 네, 중간에서 힘들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했군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키위 마케팅사가 골드 키위를 중국이 무단으로 재배해서 판매한다고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제스프리라는 뉴질랜드 키위. 그 키위 마케팅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 골드 키위를 그 이제 뉴질랜드 농가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냥 재배하고 막 팔고 지금 오히려 그 골드 키위 재배 면적이 중국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국 지재권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법원에 제소를 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이제 효과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뉴질랜드 이 골드 키위 재배 농가들도 이걸 재배하려면은 이 회사에 이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국이 재배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으로 재배한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재배하고 지재권이 또, 있는 건데. 또 판매까지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조치가 이제 뉴질랜드 농가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도 지금 작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작내 그 작물 재배 지식재산권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런 법적 틀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조만간에 가서 체크를 해보겠다 하는데 이 재판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여러 가지로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아직 맞습니다.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부분 볼게요. 중국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 저도 좀 들어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중국 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그저께 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 이것도 이제 나이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8살 미만은 하루 40분 이상 못하게. 또 16세, 17세까지 이제 2시간 다만 이제 부모가 뭐 허용을 해줄 수 있게끔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용 시간을 어떻게 국가가 통제할까 했는데 아예 그냥 시스템 네. 자체를 뭐 접속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는 그래서 이제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마트 기기에다가 미성년자 모드를 아예 의무적으로 넣어서 그게 다 있어가지고 즉각 전환돼도 그렇게 또 한 것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 뭐 인터넷 중독 같은 거 뭐 아. 아이들의 그런 걸 이제 그 모바일에 대한 너무 그 중독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문제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강제 규제하는 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로이드 블룸버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이 초안 나오고 나서 중국 기술주 뭐 엄청나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시간이고 네. 뭐 미성년자의 또 인구 수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다음 네. 그러니까 9월 2일까지 의견 수렴해서 이제 네. 할 모양입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양한 국제뉴스였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여기서 인사 나누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